지금 들으신 거친 기타의 진짜 주인은 엘비스가 아닙니다. 남부의 목화밭에서 블루스를 몸으로 배우고 컨트리의 박자에 불을 붙여 마침내 로커빌리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칼 퍼킨스입니다. 1932년 4월 9일 칼리 퍼킨스는 테네시주 팁턴빌 근처의 작고 가난한 소장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방 3칸짜리 오두막이 가족의 집 전부였고 어린 칼은 겨우 6살 무렵부터 형 제이의 손을 잡고 목화밭으로 나가야 했죠. 하지만 들판에서의 고된 하루 속에는 늘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은 땀을 흘려가며 가스펠과 블루스를 불렀고 어린 칼은 그 목소리 속에서 음을 밀고 당기는 법, 그리고 단 한 소절 안에 슬픔과 에너지의 절묘한 경계를 담아내는 법을 가슴으로 배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음악은 또 다른 통로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배터리식 라디오 앞에 둘러앉아 그랜드 올 오프리를 들었고 로이 에커프와 빌 먼로가 연주하는 컨트리 가락은 어두운 시골 집안을 환하게 채우곤 했습니다. 한쪽에는 들판의 블루스가, 다른 한쪽에는 라디오의 컨트리가 있었던 셈이죠. 훗날 로커빌리라 불리게 될 뜨거운 소리는 이미 그의 유년 시절 안에서 부딪히며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시골 소년에게 새 기타가 생길 리 만무했습니다. 아버지는 버려진 시가 상자에 부러진 빗자루 자루와 철사를 이어붙여 그럴듯한 첫 악기를 만들어 주었죠. 이후 겨우 낡은 중고 기타를 구하게 된 칼은 이웃에 살던 흑인 소장농 존 웨스트 블록에게 코드와 블루스 주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당시 새 기타줄을 살 돈조차 없었기에 줄이 끊어지면 끈으로 묶어 다시 써야 했는데요. 훗날 칼의 회고에 따르면 손가락이 날카로운 매듭에 베이지 않도록 줄을 옆으로 살짝 밀어 올리다 보니 자연스레 음이 묘하게 휘어지는 감각을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우연한 손짓이 바로 그를 상징하는 밴딩과 블루노트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기타는 정갈한 교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묶어 쓴 악기와 남부의 들판에서 몰래 건너온 두 개의 음악이 한 청년의 손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14살 무렵부터 칼은 형 제이와 함께 거친 지역 술집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조용히 감상하는 한가로운 공연장이 아니었죠. 관객들이 춤추지 않으면 주인은 밴드를 당장 내쫓았고 주먹 다짐이 벌어지면 음악도 같이 끊겨버리는 서슬퍼런 공간이었습니다. 칼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래의 속도를 기어이 끌어올렸고 목소리 사이로 짧은 기타 구절을 던져 넣으며 관객의 발을 움직이는 박자를 체득했습니다. 동생 클레이턴이 현악 베이스를 잡으면서 형제 밴드의 기틀이 잡혔고 이들은 테네시주 잭슨의 술집과 지역 라디오 방송을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1953년 칼은 발다크라이더와 결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지만 그의 음악 열정은 꺼지지 않았죠. 이듬해 아내 발다는 라디오에서 흐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블루 문 오브 켄터키를 듣고는 남편의 밴드가 평소 연주하던 음악과 너무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칼의 발걸음을 멤피스로 향하게 했습니다. 칼과 형제들은 무작정 썬 레코드를 찾아가 샘 필립스에게 오디션을 청했습니다. 10대 시절 만들어둔 무비 매그는 단숨에 필립스의 귀를 사로잡았고 1955년 3월 마침내 칼의 첫 음반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지역 무대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하자 칼은 엘비스, 조니 캐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남부 순회 공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식 드러머 W.S. 홀랜드까지 합류하면서 그들의 사운드는 비로소 완벽한 틀을 갖추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허니 돈트에는 칼 퍼킨스만의 독창적인 방식이 선명히 들어있습니다. 기타는 보컬을 길게 덮쳐 가리지 않습니다. 노래가 한마디를 던지면 짧고 날카로운 구절로 화답하고 현악 베이스와 드럼은 그 대화를 앞으로 힘차게 밀어붙이죠. 컨트리의 정겨운 이야기와 블루스의 진한 음색, 그리고 춤을 부르는 강렬한 박자가 한 곡 안에서 거침없이 맞물린 것입니다. 당시엔 이 혼합을 설명할 장르의 이름조차 없었지만 칼은 오직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익힌 소리를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솔한 소리가 바로 로커빌리라는 위대한 장르의 문법이 되었습니다.
파란 스웨이드 구두라는 독특한 상징은 선 레코드 동료였던 조니 캐시에게서 출발했습니다. 캐시는 군복무 시절 한 동료가 군용 신발을 유난히 아끼며 그렇게 불렀던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하지만 칼은 단지 그 제목만으로는 곡을 써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무도회장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남자가 파트너와 춤을 추면서도 그녀의 마음보다 자기 구두에 흠집이 날까 온통 신경을 쓰며 발을 밟지 말라고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칼의 눈에는 사람보다 구두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강렬한 장면이 곧 노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칼은 갈색 종이 포대자루를 찢어 가사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요처럼 숫자를 세는 단순한 오프닝에 누구나 단번에 기억할 수 있는 위트 있는 경고를 얹어 곡을 밀어붙였죠. 1955년 12월 19일 칼과 밴드는 선 스튜디오에서 이 곡을 녹음했습니다. 두 번째 테이크를 진행하던 중 칼은 당초 준비했던 Go Man Go 대신 자신도 모르게 Go Cat Go를 외쳤고 계획에 없던 그 뜨거운 순간이 음반에 그대로 새겨지게 됩니다. Well, it's one for the money, two for the show, three to get ready. Now go, cat, go, but don't step on my blue suede shoe. 첫 소절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짧은 정적을 들어보십시오. 칼은 처음부터 숨가쁘게 쏟아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찰나의 멈춤을 준 뒤 다음 박자에서 밴드 전체를 맹렬하게 앞으로 밀어붙이죠. 보컬이 경고를 던지면 기타는 높은 음역대의 화려한 핑거링으로 곧바로 응답합니다. 단순히 속도만 빠른 곡이 아니라 멈춤과 재출발이 번갈아 터지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곡 전체가 생생하게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작곡과 노래, 그리고 리드 기타의 연주까지 혼자서 완벽하게 지배하는 아티스트. 오늘날 우리가 떠올리는 로커빌리 뮤지션의 전형이 바로 이 한 장의 음반 속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블루 스웨이디 슈즈를 싱글의 A면으로 점 찍었던 것은 아닙니다. 칼의 고향 방송국들은 오히려 B면에 실렸던 허니돈트를 먼저 틀어주었죠. 하지만 클리블랜드에 영향력 있는 DJ 빌 랜들이 블루 스웨이디 슈즈를 집중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단숨에 반전되었습니다. 현지 유통업체에 25,000장의 주문이 폭주했고 멤피스에서는 석 달 동안 차트 1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댈러스에서는 하루 만에 2만 장이 팔려나갈 정도였죠. 폭발적인 전국적 성공은 불의의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56년 칼의 원곡은 빌보드 컨트리 차트 1위, 팝 차트 2위, R&B 차트 3위에 동시에 오르는 기적을 씁니다. 선 레코드 역사상 최초의 밀리언셀러이자 철저히 분리되어 있던 세계의 음악 시장을 한꺼번에 가로지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노래가 엘비스의 커버 덕분에 뒤늦게 알려졌다는 말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3월 17일에는 칼이 ABC의 오자크 주빌리에서 엘비스가 CBS의 스테이지 쇼에서 동시에 이 노래를 불렀을 만큼 칼의 원곡과 엘비스의 커버는 이미 미국 전역의 거실을 동시에 매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더 큰 무대가 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과 밴드는 3월 24일 예정된 MBC의 전국구 프로그램 페리코모쇼에 출연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3월 22일 새벽 델러웨어의 도로를 달리던 이들의 차량이 픽업 트럭 뒤를 그대로 받으며 도랑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 대형 사고로 칼은 목뼈 3곳과 쇄골이 부러지는 심한 뇌진탕을 입었습니다. 형 제이 역시 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국 방송 출연은 순식간에 취소되고 말았죠. 전신 깁스를 한 채 병실에 누워있던 칼은 4월 3일 TV 화면 속에서 엘비스가 밀턴 벌쇼에 나와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 단면만 잘라보면 마치 엘비스가 사고의 틈을 타 노래의 주인을 바꿔치기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달랐습니다. 엘비스는 사고 이전부터 무대에서 이 곡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불렀고 칼의 원곡이 충분히 빛을 발할 때까지
자신의 싱글 발매를 미루며 예의를 지켰습니다. 실제로 싱글 차트 성적 역시 칼의 원곡이 팝 2위로 팝 20위에 그친 엘비스의 버전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부상을 딛고 칼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5월 26일 마침내 페리코모쇼 무대에 올라 블루 스웨이디 슈즈를 열창했고 형 제이 역시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끝까지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사고가 그의 모든 것을 단칼에 끝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중음악사의 시간은 너무나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칼이 병상에서 2달 가깝게 무대를 비운 사이 엘비스는 화려한 조명과 새로운 히트곡들을 폭풍처럼 쏟아내며 순식간에 로큰롤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칼 퍼킨스가 빼앗긴 것은 원곡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공을 자신의 얼굴과 다음 히트곡으로 곧장 연결했어야 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결정적인 타이밍이었습니다. 가장 거친 파도가 밀려들던 순간 그의 발걸음은 안타깝게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목화밭의 흙먼지 속에서 태어난 그의 기타 소리는 이미 바다를 건너 전혀 다른 대륙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소리를 영혼처럼 품었던 청년들 비틀즈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